히틀러는 국제사회에 답변을 보내기 위해서 민족의 관찰자라는 나치당의 기관지를 통해 이런 무서운 제목의 기사를 냅니다. 아무도 그들을 원하지 않는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칼로레아 세계사의 저자 임라원입니다. 세계사를 공부할 때는 흐름을 전략적으로 눈치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먼저 우리 모두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 마음이 있어요. 그건 바로 세계 시민으로서의 책임감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아주 무서운 역사적 사실을 보여드릴 거예요. 홀로코스트,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의 주범인 히틀러가 어떻게 세상의 흐름을 전략적으로 읽으면서 자신의 뜻을 펼쳤는지를 말이죠. 그래서 오늘의 질문입니다. 힘, 즉 권력은 크게 두 가지를 의미해요. 하나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유도하는 힘이고 다른 하나는 권리를 지키는 힘이에요. 그런데 힘은 흥미로워요. 왜냐면 힘은 절대로 혼자서는 키울 수 없어서 힘을 키우거나 유지하는 데에는 조직, 즉 집단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조직 혹은 집단에는 주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뜻을 함께 도모하는 내부적 조직이고 다른 하나는 이 뜻이 이루어져도 크게 피해를 보지 않는 외부적 집단이에요. 쉬운 예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나치당의 친위들을 생각해보면 됩니다. 히틀러가 힘을 키울 수 있었던 데에는 참모, 즉 측근들의 조직적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어요. 그럼 후자는 어떨까요? 후자는 말했듯이 어떤 이의 뜻이 이루어져도 크게 피해를 보지 않는 외부 세력이에요. 근데 말이죠. 힘을 키울 때는 생각보다 이런 후자와 같은 종류의 집단 혹은 세력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자신이 원하는 걸 합법적으로 얻기 위해서는 정당성, 즉 어떤 결정을 내려도 큰 문제가 없다는 제3자의 간접적인 승인을 확보하는 게 유리하기 때문이죠. 히틀러는 아주 오래전부터 개인적 경험 그리고 극우 사상을 가지며 순수 혈통으로만 이루어진 독일을 만들고 싶었어요. 이 말은 즉 그 어떤 거라도 순수 혈통에 방해가 되는 건 모조리 없애고 싶었다는 걸 의미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히틀러는 막상 독일 태생이 아니라 오스트리아 태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오스트리아 태생이다 보니까 그는 더더욱 오스트리아를 독일에 합병하고 싶어 했고 실제로 1938년 3월에는 오스트리아를 독일에 합병하기에 이르죠. 오스트리아 합병 이전서부터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문을 두드렸어요. 제발 난민으로서 입국을 허락해달라고요.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각국의 정부는 별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았어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독일의 오스트리아 합병은 전 세계의 이목을 끌었다는 겁니다. 왜냐면 오스트리아 국민이 독일 국민보다 더 잔인하게 유대인을 박해하면서 히틀러를 찬양했기 때문이에요. 이를 보고 국제사회는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그리고 더 이상 가만히 있다가는 정말로 무서운 일이 일어나겠다고 판단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바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프랭클린 루즈벨트입니다. 미국은 1929년 대공황의 여파로 고립주의 노선을 택했어요. 대외적으로 나서기보다 국내 경제를 일으켜서 내실을 하루빨리 도모하자는 게 국가 전략이었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늘어나는 유대인의 비자 신청 그리고 유럽에서 일어나는 나치의 만행을 보고 루즈벨트 대통령은 1938년 3월 18일 내각을 소집합니다. 이민법을 개정해서 유대인의 입국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주는 게 어떤지 참모들에게 묻기 위해서였죠. 그러나 문제는 대부분의 참모들이 반대 의견을 보였다는 거예요. 왜냐면 국제정세를 봤을 때 행정부가 입법부를 압박하면 압박할수록 의회는 오히려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거절할 수 있다는 걸 행정부가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은 유대인의 문제가 국제인권 문제이니 이것을 국제사회와 함께 해결해보자는 생각을 하게 됐고 이를 계기로 국제사회는 1938년 7월 6일부터 15일까지 그 유명한 프랑스의 에비앙이라는 도시에서 에비앙 회담을 개최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히틀러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주 무서울 정도로 에비앙 회담을 주시했어요. 이 문제를 인권 문제로 본다는 거지. 그럼 나도 하나 장담하지. 다들 겉으로는 천사인 척하면서 막상 나중에는 그들도 나랑 똑같을걸? 유엔의 공식 서류 S543-2-1은 에비앙 회담에서 오고 간 모든 내용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한 회의록입니다. 이 기록은 무려 195페이지 이상이나 되는데 사실 페이지가 길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한 나라를 빼고는 대부분 이런 말을 했기 때문이에요. 난민 수요?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 상황도 만만치가 않아요. 막말로 미국에서 대공황만 안 일어났어도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난민 수용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국민 실업률이 얼마인지는 아세요? 난민을 받으면 국내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 누가 아나요? 더 이상 또 다른 국내 문제는 만들고 싶지 않네요. 놀랍지만 이게 바로 에비앙 회담의 핵심 메시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 회담만큼 국제사회가 함께 기록한 세계적 오점이 어디에 있을까 싶어요. 왜냐면 에비앙 회담은 유대인의 더 큰 박해, 심지어는
홀로코스트를 자행해도 국제사회가 할 수 있는 것은 마땅히 없다는 걸 히틀러에게 직간접적으로 알려준 회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히틀러는 국제사회에 답변을 보내기 위해서 에비앙 회담의 마지막 회의가 끝나기도 전인 1938년 7월 12일과 13일 사이 민족의 관찰자라는 나치당의 기관지를 통해 이런 무서운 제목의 기사를 냅니다. 아무도 그들을 원하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유대인을 의미해요. 즉 히틀러는 국제사회의 방관이라는 모습을 보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잔인한 계획들을 이행해 나갔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조직이 권력을 유지하는 데에는 단순히 내부적 집단의 지원뿐 아니라 공신력을 갖춘 집단의 방관, 즉 암묵적 승인과 정당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어떤 일이 생겨도 이런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난 분명히 이렇게 할 거라고 경고했는데 가만히 있던 건 당신들이 아닌가요? 그런 점에서 히틀러와 같은 악인이 힘을 유지하는 데에는 의도치 않게 국제사회라는 외부적 집단의 방관 그리고 방임도 어느 정도는 한몫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 시민으로서 좋은 역사를 쓰기 위해 매번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직접적으로 잘못하지 않았어도 내 코가 석자라는 이유만으로 방관한 거라면 과연 나는 정말로 죄가 없다고 결백할 수 있을까?